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한 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냐? 보고서 작성. 즉, 보고서 작성이라는 거는 뭐 학위 논문을 치게 되면 논문 발표하는 거, 논문 작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학회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학회지에 제출하는 거. 즉, 최종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욕구조사라든지 무슨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결정판이 뭐냐? 보고서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또 보고서 작성이고요. 즉 이제 논문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라고 하니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논문보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은 논문의 전 단계가 바로 이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연세대학교 거기서 나왔는데 석사를 그때도 대부분 예전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학교 선배들이 많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 표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표절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 쓰지 말고 그냥 졸업시험으로 석사를 받아가세요. 이렇게 오히려 권장을 할 그러한 형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표절에 걸리게 되면은 그 모든 학위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 경찰청장 청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항상 표절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꼭 쓰고 싶은 사람은 뭐 논문을 쓰고 안 그러면 졸업시험 보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또 뭐냐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해서 졸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은 졸업시험도 봐야 돼요. 그런데 연구 보고서를 왜 쓰냐 모르겠어요. 그냥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논문은 또 왜 쓰냐,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줘요. 근데 조건이 뭐냐, 논문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표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안 그렇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쓰고 졸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논문 쓰는 거나 연구 보고서 쓰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논문을 썼지 왜 내가 보고서를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후회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연구 보고서도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거의 논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학기 내내 배웠던 이 과목, 사회복지 조사론 1에서 11장 챕터까지 봤던 거, 총괄평가까지 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위해서 했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최종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나 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벗어나게 되면은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바로 이렇게 일반화가 돼서 발표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형식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보고서 작성하는 그 순서라든지 그 형식,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논문을 쓰려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 정도는 아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요번에 보고서 작성이고요. 요약을 하고 서론 및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분석과 해석, 그 다음에 결론. 이게 이제 보고서 작성의 하나의 큰 틀입니다. 요 틀 안에서 해야 되지, 갑자기 연구 문제가 중간에 온다든지 뭐 분석과 해석이 결론 다음에 온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순서만큼은 지켜져야 됩니다. 자, 자료와 분석과 자료의 분석, 그동안 우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끝나고 나서 총괄평가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보고서를 읽는 대상자, 즉 글을 읽는 사람, 그 보고서 읽는 사람들을 독자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만약에 간단하게 뭐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뭐 복지관에서 하게 된다면은 주로 누가 읽겠습니까? 관장,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읽고, 뭐 이거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까지 초빙을 해서 심사를 봅니다. 심사위원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패스를 하게 되면은 리스라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등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작위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조사론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광범위한 학위 논문이 아니고, 좀 이렇게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보고하고 그럴 때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좀 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누가 읽을 것인가 요거를 자문해 봐야 되고, 또 보고서 형식과 길이, 요게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술 보고서라는 건 학회지에 제출하는 건데요. 보통 15쪽에서 20쪽, 많으면 한 30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은 보고하는 게 학회지에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지에서는 만약에 20쪽이다 그러면은 20쪽 이상 되면은 한 페이지당 뭐 3만 원인가 얼마 더 추가를 시켜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의 형식은 학회지 같은 데 제출할 때는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압축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논문은 석사 논문은 보통 한 100페이지 아니면 뭐 작은 페이지는 한 80에서 90 이렇게 또 나가는데,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3, 40페이지, 제 거 같은 경우는 152페이지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읽어내고 다 해석을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학술 보고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주로 결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술 보고서보다도 더 작겠죠. 좀 더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읽는 사람 또한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된다면은 뭐 대체로 논문 편당 지면이 학회지 같은 경우는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구성과 형식이 매우 엄격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글씨 크기까지 다 나와요. 글씨 뭐 무슨 명조체 13, 그리고 폰트는 뭘로,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몇,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디테일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맞아야지만이 일단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일단은 둘째치고 그거를 일단 봅니다. 학회지 같은 경우는, 학술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논문의 구성과 형식이 매우 엄격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학회지에, 그리고 학술지의 경우에 저자의 표기와 각주 등에 대한 표기법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잘 숙지해서 구성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의 목적,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관심 주제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자, 이 목적에는 결론의 임시성, 그 다음에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독자들에게 연구의 탐색적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이 프로젝트의 단점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탐색적 보고서의 또 다른 측면은 주제에 대한 더 세련된 연구조사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표본 추출에만 적용되는 기술과 모집단으로 출원될 수 있는 기술을 주의 깊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부 조사 연구 보고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제안서가 개인적 가치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지만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자료 위에서 정당화가 돼야 되겠죠. 너무 개인화, 주관화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자신의 의견을 쉬운 말로 설명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보고서의 구성 밑에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요약, 두 번째 서론 및 연구 문제, 세 번째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분석과 해석, 결론,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이라는 거는 이제 초록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논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논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초록만 보고 나면은 여기서 이 논문이 왜 무슨 의미로 썼고 또 조사 목적은 뭐고 조사 방법은 뭐고 결론은 뭐고 뭐 이런 게 이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차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서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는 어떤 것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 방법은 어떤 것입니다. 뭐 연역적 방법이 있고 기능적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내용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함의점이라든지 제한점 이런 거를 보고서에 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몇 페이지? 15에서 2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전체적인 보고서의 형식인데 구성인데 아까 보고서에 간략하다고 했죠. 보고서 형식과 길이는 고려하는 게 좋다. 보고서 학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한국노인복지학회라는 그 학회인데 여기 학회는 1년에 4번 발간을 합니다. 여기 예전에는 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학회지가 매달 나오는 학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빨리 내서 점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매달 나오는 그런 학회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4회 1년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에는 연회비 5만원 가입하고 심사비 편당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절료는 20만원이야. 자, 20만원인데 몇 페이지? 20페이지까지 용납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초과된 논문은 한 페이지당 10,000원이네요. 여긴 좀 저렴하네. 학회지마다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논문 한 페이지 내려면은 2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편당 심사비 10만원, 계재료 20만원, 그러니까 30만원이죠.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은 연회비 들어가야 되니까 5만원, 35만원 이렇게 일단 최저한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학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논문 투고 방식이 있어요. 이 논문도 처음에는 게재를 했다가 심사위원이 3개인데 3명인데 다 게재하면은 게재를 합니다. 판정이 결과가. 근데 심사위원 둘은 이거 좋다. 근데 한 분은 이건 좀 수정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게재 오케이라는 판정이에요. 그리고 게재 둘만 정도 게재를 하게 된다면 일단 게재가 됩니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수정 게재라는 거는 학회지에 실리지를 못하고
수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2명 정도, 2명이 수정 게재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재심사도 2명 이상이 이렇게 되면은 수정 재심사. 하지만은 2명 이상이 게재 불가. 이거는 도대체가 논문으로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게재 불가합니다. 요건 그 학회지에는 게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은 간략하게 타이트하다고 했죠. 아주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규격 20매 내외. 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한글 파일로 제출하고 되고, 논문의 제목 이렇게 써내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함의, 주제 순으로 작성을 하고, 여기 글씨체도 나옵니다. 항목별 번호도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아라비아 숫자죠. 1, 2, 3.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숫자, 일반 숫자 1,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는 또 1 갈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 밑에는 또 이렇게 양갈로 치고, 이런 식으로 해라고. 그 다음에 이런 글꼴도 보세요. 휴먼 정조, 장평 95, 자간, 글자 간의 거리는 -7. 글씨 크기, 제목 및 초록은, 제목은 18포인트. 그 다음에 저자명 12, 국문 초록은 10.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 본문 크기 10.5, 각주 9.5.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기에 다 맞춰줘야 돼요. 이거 맞추지 않으면은 수정 후 게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석 달이 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편집 종류, 용지 종류도 폭 175, 길이 247로 딱 이렇게 정해라. 용지 여백은 위쪽 19, 머리말 17, 아래쪽 20, 꼬리말 7, 뭐 이런 식으로. 문단 모양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제로. 들여쓰기는 10포인트. 줄간격 160, 낱말간격 제로. 여러분들 이 규정 요것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게 논문 한 번 내기가, 이 학회지인데 이 학회지 한 번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여기 단독 저서 요거는 최재성해 갖고 노인요양원과 문화변화 서울 이렇게 제소하는데 2명이 할 때가 있습니다. 2명 공저, 최재성, 장인영. 여기는 2010 고령화 노인의 사회의 노인복지학. 또 3인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다 발행 연도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회지에 보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전체적인 학회지에 대한 거고, 자, 보고서 양식의 첫 번째 요약이라고 했죠. 자, 요약은 뭡니까?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주요 결과에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독자들로 하여금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보고서의 핵심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요약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는 이 요약을 초록 또는 개요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록이라고 합니다. 학술 보고서의 논문은 대체적으로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지만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 보고서에는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수 페이지 이상의 비교적 긴 요약분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 보고서는 대부분 뭐 반 페이지 정도라고 하는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2페이지 요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딱 압축해서 요약하는 거죠. 이걸 요약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서론 및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서론은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의 첫 번째 절에 해당하겠죠. 뭐든지 서론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연구 목적, 또 선행 연구, 연구의 한계점,
이론적 배경 이런 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연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경우 주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걸 담은 가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변수의 측정 방법, 그리고 측정의 타당성, 연구 설계 방법, 표본 추출 방법과 표본 추출 크기, 자료 수집 방법, 응답률 및 자료 처리, 분석의 방법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도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연구 내용입니다. 자, 연구 내용은 가설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입니다. 진짜 정설이 아니고 가설이죠. 그 다음에 주요 변수, 뭐 여기 독립 변수라든지 통제 변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매개 변수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조절 변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등을 포함해서 연구의 핵심 과제와 과정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게 연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제 분석과 해석이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적절한 통계 분석 기법이 사용됐는지, 또 필요한 모든 분석을 했는지, 제3의 외제 변수에 대한 허위 관계일 가능성은 없는지, 유의성 검증과 해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료의 제시나 자료의 조작 및 해석은 논리적인 전체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초의 연구 목적과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근거해서 측정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분석과 해석에서 제시한 자료와 논리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앞에 제시한 거는 2번인데 결론은 3번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논문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발견한 것 이상의 결론이나 함의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매우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겠죠? 결론은 뭡니까?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발견 사항을 요약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모색해서 연구의 한계와, 그렇겠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샘플 표본 추출 인원수가 너무 적더라. 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연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의 한계도 있지만 이 연구를 더 지속하게 해서 어떠한 결과를 더 도출해내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제언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하고요. 연구 목적에 근거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발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함의가 적합하게 도출되었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잘 맺어야 되겠죠.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뭐 연구 내용이라든지 연구 결과, 분석, 이거는 사실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대부분 볼 때 뭐 하겠습니까? 앞에 초록이라든지 결론을 볼 수 있겠죠. 논문에 대해서 좀 깊이 알지 않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지, 얘기가 뭐지 하는 건 주로 결론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언,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보고서 구성인데, 이 보고서 구성이 이렇게만 끝나냐? 그건 또 아니겠죠. 이건 너무 간략하게 나왔고 참고 문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남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고했습니다.